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그 다음 날 한 의원이 참석했던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한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막았다며 정치특검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이른바 당정대 회의 논의 내용을 한 의원에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와 같은 날 열린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특검이 보낸 소환장은 오늘 오후 한동훈 의원실 측이 수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통보받은 적이 없다. 정치특검의 언론 플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동훈 의원은 출국 금지를 두고 특검을 비판했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놓고 공인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개적으로 출국 금지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출국 금지를 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나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출국 금지의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죠.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보공개들 절차를 통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이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대로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는 저를 왜 출국 금지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싸움 하듯이 출국금지를 2번이나 연장했어요. 그래놓고 모양 빠지게 출국금지를 슬그머니 해제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자유를 그렇게 엿바꿔 먹듯이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제 12.3 계엄 다음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 참석자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 출석 조율 응답이 없어서 서면으로 통보했다라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조금 직전에 특검에서요. 의원실에서 오늘 소환장 수령했다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다 엇갈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저희가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부를 때는 그러니까 유선상, 문자상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실무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거나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좀 정확하게 남기려고 소환장을 보내더라고요. 저희도 사건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출석 조율에 응답이 없어서 서면 통보했다는 걸 보면 아마 한동훈 의원과 직접 소통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보좌관이나 아니면 그 보좌진들 측근 이렇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아니면 변호인이 있을 수도 있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통을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서면 통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이를테면 소환에 응하고 이런 게 어떤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내 책을 봐라.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어느 국민도 그렇게 조사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국 금지도 뭐 수원지검의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사건에 뭐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응하시는 게 좀 국민 앞에 도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한동훈 의원은 이 2차 종합특검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계엄 다음 날 있었던 이 당정대 회의 지금 와서 뭐 거기서 더 밝혀낼 게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날 이미 12월 4일 날 당정대 회의가 열려서 당시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날 저녁에 아마 이제 이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법제처장 4명이서 회동을 했던 네. 비공개 회동을 했던 사실도 있잖아요. 안가 회동 거긴 한동훈 의원은 없었던 거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과 어떤 기자들이 이 회의를 취재를 했고 또 공식적으로 그때 한동훈 의원이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그건 뭐 사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이 출국 금지했을 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출국 금지했을 때는 수사 안 하다가 출국 금지 안 하고 할 때 더군다나 지금 이번 특검이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처음에 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을 다 넘겼어요. 그러다가 또 법을 바꿔서 지금 30일 또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수사 내용을 보면 1차 특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지금 기각률이나 영장기각 등등을 보면 지금 이 2차 특검이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2차 특검보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에게 곧 뭐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겠다 뭐 등등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특검이 지금 특검을 연장한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부른 겁니다. 아니 그러면 3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성과가 없으니까 한동훈 의원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우리 한동훈도 수사했다라는 거를 해서 뭔가 결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나가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결과가 없이 그냥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의원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마 피고발인 이제 피고발된 상태로 출국 금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 더 연장을 안 하면서 7월 12일부로 출국 금지는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이건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일단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본권에 제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이 있는데 거기에 4조에 보면은 그 출국 금지 규정들이 쭉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그다음에 벌금이나 세금을 안 낸 경우 이런 경우에 출국 금지가 걸리고 그다음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출국 금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무작정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일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도망가봤자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출국 금지의 목적은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서 이런 우리나라 그런 문제 형사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됐을 때 출국 금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도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그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니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네. 지난번에 들어갈 때도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그 땅이 있는 곳, 그 가족의 땅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갑자기 노선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날 사실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 한 통 받고 갑자기 그 전면 철회를 합니다. 네. 그 과정에 뭔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게 이제 특검이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그때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 있어서 기자회견 하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전면 처리란 말을 그 전에 없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국민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특검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파악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렀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원희룡 전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추후에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징계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외에요. 징계 절차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면밀히 봤을 때 토론회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토론회 후였다면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서 화제를 돌리는 거는 저는 전혀 원치 않는 방향이에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광한 최고께서 당을 위해 어찌할지 결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최고위의 의견을 모을지 아니면 바로 윤리위 절차 개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윤리위 절차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할지 아니면 윤리위에서 엄중 조치하는 것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윤리위 조치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도부랑 윤리위가 별개의 독립된 기구라고 하는데 왜 최고위에서 윤리위로 갈지 말지 엄정 조치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리위는 뭐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윤리 제소가 들어오면 윤리에서 알아서 할 텐데. 네. 근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마 최근에 우종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윤민우 위원장이 뭔가 누군가와 긴밀하게 외부의 자료를 유출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걸 한번 폭로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윤리 내부 지금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뭔가 당대표가 윤리위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윤리위가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고 뭐 이런 지금 루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당연히 이거 실현을 한 거죠. 잘못했고 이런 지적들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보안 사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매일 지금 올림픽 공원 가서 거기서 그냥 참정권 문제만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간히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쟁의 중심을 전부 다 올림픽 공원에 뒀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당 차원도 아니고 본인이 어쩌서 불러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라고 해서 지금 또 두 사람 다 친한계니까 그거를 또 징계 국면으로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진주 씨가 오늘 진종호 의원한테 정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발 좀 본질에 집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도 뭐 이걸 비난하고 하는데 민주당 자기들이 법 통과해놨잖아요. 네. 결국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이게 당권 경쟁에 따르는 뭔가 어떤 또 이 계파 갈등에 따르는 징계 국면으로 이슈가 넘어가 버리면 네.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이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발 이 문제와 관련된 집중된 이야기를 좀 야당이 해주라 네. 라고 하는 게 오늘 김준 씨가 2페이지에 걸쳐서 쓴 이 직접 편지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유념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또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서 또 친한데 뭐 당권파의 싸움으로 전개해 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정점식 원내대표도요. 재발 방지가 우선이고 징계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특검의 특별사관 한 명이 SNS에 뭐 사진과 본인이 뭐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뭐 소회 같은 것을 올린 SNS 게시물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NS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공지는 이미 나간 바가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특검과 함께 임명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고 피의자 진술조서에 본인이 날이 난 사진을 이렇게 올렸고 사무실 안내 팻말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외부적으로 알릴 만한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정현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거 올린 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왜 올렸을까요? 기본도 안 된 거죠, 저거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는 원래 SNS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올리는 거에 의해서 제 사건이 영향을 받을까 봐. 의뢰인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상대방 쪽이 볼까 봐. 저는 그래서 내 맡은 책임에 의해서 내 행실을 좀 바로잡고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SNS를 안 했었거든요. 예. 전 지금도 이제 개인적인 거 전혀 안 올려요. 근데 지금 저분은 변호사가 갑자기 저 특검 수사관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 자체가 앞으로 형사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거. 이게 지금 벌써부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건데 공적 마인드 없이 저렇게 저거를 자기 타이틀로 삼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의 행실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을 다뤄야 되고 헌법 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나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저게 까딱 넘어가면은 이게 다 범죄가 됩니다. 공무살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게 되니까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징계를 하는 분 자체도 본인이 유튜브 나가가지고 수사 상황 다 공개하시고 이랬던 거라 가지고 네. 저는 저 특검은 정말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정말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특별 검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탑10처럼 항상 하는 정규 방송이 있고 특집 방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한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집이죠. 근데 특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모였으면 공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내가 타이틀 얻고 싶어 하고 저 사람 나가가지고 이제 먹고 살 국민이 이거를 경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에 거랑도 연결되는 게 공소 취소하고 싶다고 주장하시면 기존 시스템대로 검찰 보고 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왜 못하냐? 그거는 이 정권에서 쭉 라인 타가지고 나중에 다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특검은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끝나면 해체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떴다방 같은 식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굳은 일 맡기고서 치워버리기에 너무 좋으니까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특검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러고 있다. 그걸 이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지금 이 정부에선 너무 남용돼가지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예. 특별검사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수사하기 위해서 제도의 본질이 있는 건데 네. 살아있는 권력에 도움되기 위해서 공소취소 논의한다는 건 제도 자체의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검인데요. 구자룡 변호사가 얘기하신 대로 김지미 특검 보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예, 예. 네.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뭐 만들어 갔느냐 하는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지 그 대부송금 사건 자체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소환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일 테고 나오는 이제 법이긴 합니다만. 빌드업을 해야 그렇죠. 돼서 빌드업 과정입니다. 네. 예. 국민들이 약간 원하시는 포토라인에 서서 누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참고인이라 저희가 이제 좀 조용조용히 부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만약에 정권에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특검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공직자고 아무리 이제 특별 검사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정권에서 저렇게 뭐 특검 남발했다고 하잖아요. 남발된 이유가 뭡니까? 남발인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들을 많이 하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깨끗해야지 남은 도 단죄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뭐 유튜브 나와서 오해받을 일 하고 또 SNS에 뭐 앞으로 먹고 살 궁리한다 이렇게 비판받을 짓을 해버리면 정말로 이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을 들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수사에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날짜로 특검으로 임명받은 권창영 특별검사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취재를 하러 오셨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단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취재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 바닥에 앉아서 취재하는 거 보니까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먼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소감 먼저. 예. 일단 그 3대 특검이 출범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일정한 소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 사건이라든지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확정하고 적용 법리를 특정해서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 제기로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사 범위가 다양한데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네, 일단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확보한 자료는 지금 특검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3대 특검과 일단 협의를 해서 기존의 수사가 이루어지던 정도라든지 증거의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 검토를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수사 방향과 그다음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 검사부가 임명되면 상의해서 일단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어떤 사건과 몇 호 사건이 주된 쟁점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뭐 분석적 용어를 쓴다면 굳이 주공 방향과 조공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제한된 시간에서 정리가 힘들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후임,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 좀 중점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수사 기록 보고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장 해야 될 것은 사무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오후부터 지금 특검 사무실을 일단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역시 특검보 인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역량과 그다음에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서 그 특검팀을 구성하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보 물색은 바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이미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요청을 어제부터 드렸고요. 제가 특검 임명 통보를 받은 시간이 어제 오후 8시 44분입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좀 전화드리기 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연락을 못 드렸는데 8시 44분부터 특검 역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혹시 간사가 계시나요? 출입기자 간사? 제가 이제 2012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보관을 할 때는 출입기자단 간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뭐 전화하시는 거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막 뜨고 하니까 일단 밖에 다 받았습니다만 혹시 그런 제도가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협의하셔가지고 간사단을 구성하셔서 뭐 2분 정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통일된 어떤 연락이라든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검 간사는 연합뉴스가 맡고 있어요. 항상 연합뉴스 하던데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3진이신가요? 아니면 2진이신가요? 그건 좀 얘기가 그런가? 그래,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모니터해본 주변 분들 이제 걱정은 아마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왜 특검이 됐느냐라는 게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판사 생활을 18년 동안 하면서 형사재판은 8년을 냈습니다. 그래서 형사항소 4년, 물론 배석 2년, 재판장 2년이고요. 형사 합의를 2년 했고 형사 단독 판사를 2년 해서 도합 18년 판사 생활 동안 형사재판을 8년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경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2월에 법원을 명예퇴직했는데 그때 제가 18년 동안 판결을 도대체 몇 개 썼나라고 좀 자료를 찾아본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2017년 2월 15일 기준으로 제 이름으로 판결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이 9,801건입니다. 그중에 민사가 5,000건, 형사가 3,925건, 가사 52건, 행정 823건. 그러니까 거기 등록된 판결문만 3,925개라는 거니까 그 이전은 오래된 판결이 등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최소한 제 이름으로 쓴 판결이 최소한 4,000건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 형사재판에 대한 뭐 경험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특검보라든지 그 파견 오시는 검사나 그 수사관들이 그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출중할 테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지휘 감독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바로 일단 그 특검 사무실을 계약하고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임시 사무실을 당분간 일단 얻어서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평은 원래 어제 날짜로는 퇴직이 됐기 때문에 지평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출근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담당하는 사건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계인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평에서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력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 좀 생각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각 호가 지금 14호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17호까지 관련 사건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합니다. 다만 2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건 중에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민감한 그 군사 정보라든지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건 중에서는 브리핑이라든지 공개가 아마 엄격하게 금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그 취재하시더라도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엄격하게 거부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소장을 비롯한 재판 또한 다 비공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 답답하시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팀이 지금 인력 확보 상황은 좀 어떤지 또 확보에 나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일단 사무실부터 알아봐야 되고 특검보도 추천을 받고 검증을 통해서 일단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실 그러니까 준비기간 포함해서 170일인데 지금 특검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무실부터 구해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특검법 좀 제도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특검으로 임명됐으니까 지금 기록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할지 지금 그걸 구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떨어진 건 뭐예요? 지금 사무실 알아보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전에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국수본으로 이첩이 돼 있는데 국수본 수사 상황은 이미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닙니다. 전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초기 준비가 갖춰지면 그때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대검이나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관련 국가기관을 차례로 방문해서 그다음에 그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이첩해올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그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특검 사무실이 갖춰지고 특검부가 구성이 되면 일단 5분의 특검부를 일단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일단 팀을 일단 정확히 분배를 하고 각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주무 특별부와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 중앙일보 김성준 기자인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들이 있어서 종합특검이 결국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면 종합특검의 목표와 목적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수사를 일단 개시해보고 일단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2차 종합특검에서도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그다음에 나중에 출범하게 될 중수처 등에 이참하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특검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수사를 하시는 과정에 인지하는 새로운 노릇들도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절제된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적극 수사 확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의 어떤 개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명을 채워갔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한정된 인력과 시간과 이 재원을 모든 사건에 고르게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중점된 사건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3대 특검 수사가 국민들에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이고 좀 어떤 부분을 감정조사 삼아서 특검 운영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이든 뭐 국가기관이든 어떤 공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찬성하는 국민도 계시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뭐 성과가 있었다, 어느 부분이 뭐 미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지금 일부가 지금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심 판결의 일부 결과만을 가지고 특검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비유하자면 그거겠죠. 야구로 치면 이제 1회 말인데 투수가 안타 하나 맞았다고 해서 패전 투수라고 바로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뭐 이렇게 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그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것들이 수사하고 남은 것도 이제 수사를 보시는 건데 3대 특검이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차 특검이 수사하게 되는 건 그동안 규명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범죄가 안 되는 것들일 텐데 특검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수사 기관에서 확보된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공소장과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서 과연 지금 미진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 도중에 멈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석 대변인인데요. 그 수사 과정 13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파일 사건 수사 상황 절차 위반 워낙 논란을 했다는 사건 관련해서 이전에는 검찰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게 다 불발됐는데 좀 이번에는 좀 수환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소환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예, 뭐 그 말씀하신 13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수사의 성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지위, 공직자의 높고 낮음, 그다음에 어떤 직무를 담당했는지에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 뭐 궁금한 게 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건 중에 좀 내란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가장 규모가 크고 가담 범위가 넓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사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사범이기 때문에 가장 방대한 규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 일단 중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되는 김건희 특검 사건이나 최혜령 특검 사건들도 그 사건 코드들이 쭉 있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아직 제가 지금 이 법조문만 본 상태에서 어떤 그 사건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걸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공소장부터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기소라든지 뭐 이첩된 사건이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 3대 특검이었던 특검을 만난다고 하셨어요? 일단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연히 협조 요청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수사라는 건 지금 일단 기능적으로 1차, 2차 특검 그다음에 공수처라든지 국수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구분을 해놔서 수사기관으로 나누어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에 상하는 처벌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고 정의의 정신입니다. 예. 그걸 실현하는 것이 저희 특검의 임무입니다. 충분히 답이 됐을까요?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이제 특검 사무실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그때 좀 멋있는 프레스룸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타이핑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취재를 하시고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뭐 특별히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오늘 너무 예상보다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소감 한마디 하려고 온 건데 이거 너무 많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특검이 현찰에 수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 좀
적절한 부적절한은 판단할 거겠지만 저기 재탕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어떤? 예? 재탕을 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평가든지 그건 뭐 평가하시는 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을 견해는 이제 뭐 존중하겠지만 일단은 기존 특검했던 사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종전 특검의 어떤 그 가치 판단이나 결과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자, 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궁금한 질문은 뭐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것은 기밀이 또 필요한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자세한 어떤 구상과 계획과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또 사악한 피해자들이 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취재원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국민들의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검이 성공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